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유공정연합 대표 인지연입니다. 오늘 자유공정연합 초대석에서는 대단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6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신 유정복 시장님이십니다.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안전행정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대한민국 국정의 요직들을 두루 임무 수행하신 유정복 시장님이십니다. 또한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인천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유정복 시장님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복입니다. 제 소개는 인지연 대표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 얘기도 또 간간히 나오게 되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인지연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오늘 인지연 대표가 운영하는 이 인지연 TV 또 김문수 TV 애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뜻에서 오늘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의미 있는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정복 시장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저도 인천 출생인데 완전히 인천 지역 토박이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어디에서 고향 인천 어디에서 출생하신 것이죠? 우리 임 대표님도 인천 출신이니까 더욱 반가운데요. 저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이제 수도곡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네죠. 근데 과거에 이제 뭐 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특히 인천에는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모여 살던 그런 동네여서 좀 어려운 그 분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수도옥산에 옛날에 주거지는 아파트로 변했고 거기에 달동네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지역인데 저도 이제 실향민 2세인데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이북 오도청에서 그 신년 할애 이북 오도민 탈북민 신년 인사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제가 참여해서 할애식을 마치고 일로 막 오는 중입니다. 더더욱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남구 숭이동에서 태어나서 도화동에서 자랐는데 네. 송림초등학교, 선인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모두 인천 지역의 유명한 명문 학교들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나오신 게 송림초등학교, 선인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인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인천에서의 학창 시절 에피소드 하나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초중고를 인천에서 다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학창 시절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 시절에는 오늘날 같은 뭐 다양한 문화가 있거나 또 뭐 놀거리가 있거나 이런 그렇죠. 시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공 잘 차는 소년 학생 그래서 공을 좋아하셨나 축구를 보다. 많이 하면서 네. 해지기 전에 집에 안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을 많이 차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 탁구, 뭐 테니스 이게 공으로 된 건 다 좋아하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죠? 약점이냐면 이제 학창 시절에 참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고 또 한 번은 큰 위기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인천 출신이니까 아시지만 네네. 송도 해수욕장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의 송도 국제도시.
지금 송도국제시설은 매립해갖고 새로 생긴 거고 그렇죠. 구송도 쪽에 해수욕장 해수욕장 있었지 알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그 인천 시민들은 그 당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여름이면은 네, 시설을 유원, 빌려 송도 가보냈는데 유원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소위 말하면 해수욕 시즌이 다 끝나갖고 네. 우리 친구가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수영을 배워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폐장 예, 직전이었기 예, 예, 때문에. 예. 근데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영하고 오. 저기까지 갔다 오자. 가다가 좋으셨구나. 제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야. 그때 황당한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데 너무 이제 놀라셨겠어요. 막 구조대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제가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도 이제 수영 조금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수영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충격도 크시고 네, 그래서- 힘든 기억이셨네요. 그런데 제가 그랬는데 이 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거는 네, 네. 놀이나 운동을 떠나서 생존이다. 네. 해가지고 제가 인천시장 때 음. 인천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수영은 해서 생존은 유지하도록 하는 생존 수영을 정책을 추진했어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알아두면 지금 좋은 그게 정책입니다. 안성까지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생존 수영은 해야 된다. 네. 이런 그 정책 아이디어가 네. 제가 수영을 그런 못하는 데서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너무 우리 시장님한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그렇게 전공을 하셨고 행정고시 출신이시기도 해요. 네. 제가 많이 알아보았죠. 연구 많이 하시네. 네, 제가 스터디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저도 자꾸 저도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정치학을 저는 이화여대에서 석사를 할 수 그러셨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와 네. 행정 두 가지 학문을 다 공부해 보신 입장에서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이제 또 실무까지 다 거치신 장관님으로서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의 차이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정치나 행정이나 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직이라고 볼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직업 군이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옳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저는 행정을 시작을 해갖고 네. 사실 지금 정치를 또 한 20년 이렇게 넘게 해왔는데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행정은 어떻게 보면은 배분의 일이에요. 즉 만들어진 제도나 예산이나 정책을 갖고 어떻게 운용하느냐 네.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분배의 기능이 강하다면은 네. 정치는 생산이에요. 생산. 무슨 말씀이냐? 정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하면 국회의원을 네. 얘기하고 행정인 하면은 이제 각 공무원들 네, 관료님. 또 옛날 이제 제가 했던 관선 시절에 단체장이나 이 다 행정 관료들이죠. 네. 이 정치인들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을 하죠.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창조해가는 과정이고 이 행정은 그 만들어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배분을 하고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이 정치 영역에서는 법을 만든다, 제도를 만든다. 이런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갖다 규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거를 통해서 잘못하면 심판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사람 뽑고 이런 개념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에요. 행정은 주어진 일을 법에 근거해서 큰 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정치는 생산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생산하고 창조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시의원, 도의원, 지방 시군구 의원은 조례를 네. 또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 관료를 하기도 했고 또 정치인을 또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라면은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행정을 하는 네. 일이고 시장, 지금 민선시장이나 대통령은 정치. 정치와 행정이 사실 공존하는 거죠. 공조지네요. 그건 선거직에 선출돼서 일정 부분은 정치적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옳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대통령이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인이면서 모든 그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는데 이 우문에 대해서 현답 너무나 명쾌하고 우리가 진짜 정치는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행정은 분배 영역이 성격이 강하고 네. 정치는 일종의 생산과 창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는 네. 그런 영역이 바로 정치 영역이다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 명답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기로는 그 정치학자, 미국 정치학자 중에 뭐 데이비드 스턴 뭐 이런 선생님들이 정치란 무엇인가 바로 이 사회의 가치들의 권위적인 신뢰할 수 있는 배분이다. 이렇게 또 정의 내린 정치학자, 미국 정치학자도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의 이 실질적인 그 체험에서 나온 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정의는 평생 잊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긴급 현안인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앞서는 우리 시장님의 걸어오신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지금 대선을 한 달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인천 지역의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그 선거 현장에서 오셨는데 그 캠프 유세 현장에서 오셨는데요.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인천 지역 필승 전략과 대책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너무 그 필살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제너럴하게 네, 이렇게 네. 일반적인 어떤 안과 그 전략 구상을 갖고 계신지 조금 말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선거에 왕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선거에 정도는 있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어떠한 최선의 방책과 노력은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선거는 바로 그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사회의 그 시대 정신이 있고 선거를 끌어가는 그 환경 문화가 존재할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것을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 이기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이고 또 이익이 돌아오고 지면은 반대로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그런 좋고 나쁘고의 정도가 아니라 선거 이번에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네, 그런 이런 절박함.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번 선거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이번 선거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켜온 많은 애국 인사들한테는 정말 치면 안 되는 꼭 필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쭉쭉 풀어가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선 이번 선거가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도가 있는 건 아니죠. 아주 뭐 뾰족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최선을 얘기했는데 이번 선거에 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애국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가야 될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절박한 심정으로 총력 나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은 그 조직화를 오늘도 저기 당에서 네. 각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필승 결의대회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정말 원팀이 되어서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가 갖는 의미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켜 나가고 그리고 보다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네. 비전 제시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다. 오. 즉 다시 새롭습니다. 말씀드리면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라는 거는 진실을 못 찾아갖고 선거가 잘못되면 그로 인해 갖고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후퇴하는 것이고 국민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서 그것이 정의로움이고 그것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길이고 국민이 행복한 길이다. 그러면 그 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같이 고민하고 알리고 설득하고 함께하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선거의 기본적인 요체가 되는데요. 인천 선거는 또 특히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선거의 바로미터가 인천이에요. 오. 즉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 이기고 아, 그렇습니까? 인천에서 지면 전국 선거 지는 이런 예. 결과가 과거의 선거 행태예요. 예. 그 결국은 인천이 이겨야죠. 그래야 대한민국 선거 이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천의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네.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시민과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과 함께 이번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 역량 모두 다 쏟아부어서 선거를 치러나갈 생각입니다.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정말 명쾌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선거에 임하시는 그 총력 그리고 또 원팀 정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후보님이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천 지역 주요 공약을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대통령 후보로서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네. 인천도 그런 의미에서 현안이 참 많습니다. 네. 현안이 많기도 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인천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통 문제, 예. 철도, 도로와 같은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천은 또 산업 지역으로서도 중요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남동공단을 비롯한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또 지금 송도, 영종, 청라 같은 국제도시가 있고 이런 그 산업 과거의 산업과 새로운 미래의 첨단 산업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우러져 있네요. 이걸 첨단 산업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되리라고 포인트로도 볼 수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제도시가 있는 반면에 오랜 그 원도심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 개발 전략을 갖느냐 해서 뭐 내양 재개발 문제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윤석열 후보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많이 갖고 그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중앙선대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윤석열이 말하면 바로 그건 실천한다 하는 그 각오와 다짐이 중요합니다. 말로 누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그동안에 정책을 많이 좀 가다듬고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거의 다 제가 생각하는 공약하고 이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표 공약처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천에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경인철도,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이거 지하화하는 문제입니다. 경인철도는 1899년 부설돼갖고 지금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철도인데 이것이 지금 사실 인천의 중심부를 흐르면서 인천 발전에
큰 걸림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워야 되는데 네. 확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철도와 관련해서는 뭐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8년 전 시장 선거 나올 때 인천발 KTX를 공약을 했어요.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 공약해갖고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돼갖고 이제 곧 개통이 이제 네. 얼마 안 네. 남겨놓고 원래는 올해 개통이었는데 좀 늦어졌는데 그렇군요. 그랬듯이 내가 4년 전에는 또 반드시 경인철도는 지워야 된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후 사실 추진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한 4년 늦었지만은 늦춰졌네요.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경인철도 지하를 통해서 인천이 사통팔달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 외에도 뭐 윤 후보가 얘기하는 많은 이 도서 지역 섬 활성화, 그래서 강화까지 도로 연결이라든가 다리 연결이라든가 뭐 제2 의료원 문제를 비롯한 복지나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지역 현안 문제를 많이 공약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이 그냥 빌공짜가 아니라 그렇죠. 실천해야 될 공약이 될 수 옳습니다. 있도록 후보와 함께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네.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네.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천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의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제가 그러니까 듣기로 인천 지역 좀 어느 구라고 제가 특정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네. 인천 지역에서 또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국 최하위를 한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제가 제 고향인 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 지역에는 국제도시라는 미래를 향하는 또 성격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원도심 문제도 분명히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근데 인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 지역에서 필승을 하면 네. 전국 선거를 이긴다. 이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후보님의 공약들이 진짜 실제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천 지역 필승, 전국 정권 교체 필승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 6대 인천 광역시장을 역임하신 경험에 비춰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인천 지역 유권자들 그분들의 좀 주요 관심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서 계속 잘하신 시장님으로서 인천 지역에 좀 유독 뭔가 구분되는 특성 그런 걸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이든지 살고 있는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똑같을 겁니다. 맞습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다른 그런 특수성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전국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네. 굉장히 독특한 역사와 문화와 현실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다. 제가 그걸 한마디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네. 시장 재임 시에 네. Always 인천이라는 Always 인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쉽게 보면 공간적 개념을 볼 때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 공항이 있죠. 하늘길이 옳습니다. 있죠. 항만이 있죠. 바닷길이 있죠. 또 육지. 네. 그래서 인천발 KTX도 추진을 했고 그래갖고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 데는 사실상 인천밖에 없죠. 대한민국 어디서 세계적인 국제 공항이 있습니까? 또 이런 유속기관 항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육로도 해로도 단순하게 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이 갖고 있는 그 지역적인 발전의 에너지, 기본적인 그 인프라,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잠재력.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공간 개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인천이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이냐. 인천에 강화군이 있잖아요. 강화는 그렇죠. 개국
맞습니다. 신화가 있는 맞습니다. 곳이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국의 성지예요, 인천이. 그렇네요. 그리고 과거 지금 남구에서 대하는데 지금 미추홀구인데 그 네. 미추홀 역사 그리고 1883년 개항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곳이 바로 인천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인천이에요. 최초의 뭐 우체국이다, 전화국이다, 야구다, 뭐 그렇네요. 축구다 다 인천에서 시작되고 종교도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짜장면도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최초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고 오늘날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300만 도시가 오래전 산업과 경제와 이런 부분이 돼 있고 과거 이제 또 미래에는 국제 도시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도시고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울리는 어레이즈 인천 단지 공간적 어레이즈가 아니라 네. 이 시간적 어레이즈 시대적 어레이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서 인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문제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렇게 네. 만들었던 거는 인천이 발전해 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네.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네, 했는데 또 이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천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특성이 이제 인천의 뭐 특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인천 시민들은 유권자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네.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곳에 비해서 과연 중앙 정치권에서 인천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하고 그만큼 배려하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상당히 뭐 불만도 있고 또뭐 속상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인천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키워나가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 남구 미추홀구에서 출생한 저로서는 우리 시장님, 전 시장님의 인천에 대한 사랑, 인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막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막 샘솟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놓고 대선을 놓고 볼 때 이 정권 교체라는 네 글자 네, 우리에게 절박하게 간절한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가 강하고 무조건 정권 교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국민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염증, 이런 것이 정권 교체의 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5년의 그 실책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네. 현재 많은 조사들을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만 정권 연장에 대한 여론은 30%대. 이것은 일관 거의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뭐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그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기본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든 정권 교체든 정권 연장이든 한 30%는 존재한다고 볼 때 고정돼 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5% 정권 교체 여론이고 35% 만약에 연장 여론이다 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정권 교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건 체감 지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체감 지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망은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 여망이라면 과연 뭘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민은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잘못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졌다. 부동산 정책, 뭐 기타 뭐 교육 정책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자영업자들 다 관련이 돼 불만이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 국민들로부터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되는 여론이 강한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네. 사유화하고 있다는 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니 주권은 국민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맞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국가 권력을 개인의 어떤 사유 권한으로다 생각하는 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예요. 결정적인 문제죠. 그래서 인사권도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재정권도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한 2년 전에 광화문 시험 막 했을 때 나가보면 나라가 네 거냐 하는 게 가장 아주 페부에 와닿는 절박한 얘기예요. 나라가 내 거냐. 나라가 네 거냐. 돈을 퍼주면 그게 대통령 거고 시장 거고 도지사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리고 인사권이다 정책권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 거지 나 갖고 있는 나하고 가까운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국가 권력은 국민일 것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대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신뢰를 상실했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허언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한 번 잘못 뽑아놓은 것으로 해갖고 5년 동안은 그 하소연할 수 없이 그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울분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이걸 조금 정리해서 보면은 네. 아주 쉬워요. 지금 임 대표님은 다 뭐 정치학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또 우리 지금 TV 인전 TV나 김문수 TV나 지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거든요. 결국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옳습니다. 이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된 거에 따른 분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 망각되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 이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면은 조금 실수도 있고 국제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반시장 정책, 반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반기업 정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그것이 경제 성장을 일으켜갖고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좋죠. 그게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아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와 헌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갖고 많은 정책이 권력이 사유화돼서 오는 폐단.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가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그들의 그 멘탈에 스며들어 있는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정책을 뭐 20번 넘게 그렇게 내면서도 정작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버리고 또한 반기업 정서로 인해서 또 민노총은 기승을 부리고 기업들은 또 어려워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거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대통령은 국민 5천만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5천만 대통령을 하나로 묶어가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는 편가르기가 너무 심했어요. 갈라치기.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더 많은 갈라치고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얻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있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니까 진영 논리에서 결국 국론이 분열되고 비효율적성이 아주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편가르기만큼은 정말 너무 심각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임명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국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수십 명을 다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네, 일방적으로. 네, 그게 전부 다 내 편이니까. 뭐 조국 사태나 보아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네. 국민도 섬기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입증되었죠. 그래서 우리 국가 지도자는 정말 그 국민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심지어 방역 상황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진짜 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단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뉴욕타임즈에 표지로 나올 정도로 외신을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네, 부끄럽게도 아주 내로남불까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고통과 염증을 느꼈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님이신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국민의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정당으로서 시급하게 갖춰야 할 사항을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권 교체 열망이 높고 또 상대 후보가 정말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율이 뭐 한때는 뒤지기도 하고 앞서고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 저희로서는 국민들께 면목이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로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았다는 걸 반성하고 정말 우리가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을 우리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득권에 안주했던 과거의 행태라든가 구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스스로가 일으키는 이 부분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제가 정말 낯을 들고 댕길 수가 없을 정도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랬던 시기도 있었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잘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하나의 화합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거에 보다 낮은 자세로 정말 국민을 모시는 자세로 우리부터 낮추어서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 처절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문제고 더욱더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청년층에 대해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고 또 실질적인 그 마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국민의힘, 우리 국민들의 힘이 총결집돼서 정권 교체 이룰 수 있겠다.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좀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계속 시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인천광역시장 제6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여쭤보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광역시장이셨잖아요. 인천광역시장 역임하셨는데요. 민선시장으로서는 최초의 인천 출신 인천시장님이셨어요. 제가 그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관선이 아니라 민선, 막 김포 분수도 하셨고, 김포 시장도 여러 번 하셨고, 그야말로 차근차근 그렇게 시정과 광역시정과 이런 모두 두루 임무 수행을 해주셨는데, 인천시장 재임 중에 이루신 성과 또 자랑도 해주셔도 저희는 또 새롭게 잘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랑하라니까 좀 쑥스럽네요. 근데 이제 자랑으로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일을 해 가면서 공직자가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2014년도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 또 안전행정부 장관 직위를 다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인천시장에 뛰어들었던 네, 선거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요새 뭐 윤석열 후보를 국민이 불러낸 후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의 정치 상황이 저를 인천시장으로 불러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더 낫다고 표현한 것보다도 안정된 길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인천시에 나왔던 것은 그 당시 인천시 상황이 너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참혹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장 나올 때 3부를 걷어내겠다. 3부가 뭐냐면 부채, 빚이 많았고 부패, 부실 그를 걷어내겠다. 이 절박한 인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 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뭐 빚 문제는 사실 그 당시 인천은 재정 위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인데 40%면 사실은 사실상의 파산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 하루에 이자만 12억을 내는 상황. 네. 저는 참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제가 인천의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인천은 완전한 재정 정상 단체가 됐고 재정 정상 단체가 되고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기타 여기서 지금 우리 빚이 지금 1,000조 아닙니까? 1,000조. 네. 우리 국민들은 조하면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엄청나죠. 아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0조면 국민 1인당 2천만 원이 빚이에요. 1년에 이자만 20조가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짐이고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부채를 그렇게 3조 7천억의 빚을 갚고 재정 정상도시로 탈환시키는 참 큰 보람이고요. 국가나 지방 정부나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고 해야 될 당연한 정책 목표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채를 걷어내고 그다음에 많은 현안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오랫동안 정치 상태에 있었던 많은 현안들을 사실상 거의 해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발전의 에너지로 삼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인천의 가치 창조 사업인데 아까 우리 인천 대표께서 제가 최초의 인천 시장 민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관선까지 다 해서 인천 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인천시장으로서 저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인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제대로 확보하고 거기서 발전 에너지를 모아내겠다 해가서 그 인천의 가치청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시장 되자마자 50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문학산 정상을 개방시키고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인천발 KTX를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인천에 그 뭐 이렇게 대도시인데도 미술관 하나 없는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뮤지엄 파크를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뭐 세계 문자 박물관이라든가 해양 박물관이라든가 뭐 세계 복합 리조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천의 발전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하느라고 영일 없이 지내온 그 4년인데 뭐 제가 성과를 자랑 삼아 얘기하려면 사실은 조금 됩니다. 많은데 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예. 진짜 인천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정을 추진했던 지난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내 고향 인천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깊게 배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2022년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인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또 한마디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해낸 게 음. 바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그렇죠.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불편하고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망하느냐 또 새로운 번영의 길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대선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면서 네. 많은 이 애국 시민들이 이 절박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또 거기서 필요한 지역의 많은 현안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대선 승리, 정권 교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뭐 저의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당면 합니다. 과제. 네. 요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세칭 20대 남성들, 네네. MG, 민지 세대 그들이 주요 유권자들로서 아주 활약을 하고 있고 그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민지, MG 세대들한테 먼저 길을 걸어오신 선배로서 멘토로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네. 너희들 젊은 세대요, 청춘들이요, 이것만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결론적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네.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날 갈등 구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대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세대 차이를 얘기하고 너무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그 문화적 격차라고 하는 것, 생활의 사고력의 격차라고 하는 것, 현실 속에서의 격차는 대단히 커요. 근데 우리 맞습니다. 기성세대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이걸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때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왔어도 열심히 하면은 다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다 보였었어요. 왜? 그 당시 막 고도 성장을 하고 그렇죠. 뭐 막 성장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 가서도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는데 젊은 세대들한테 그 뭐 당신들 이 좋은 여건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젊은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다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다 합니다. 그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다 합니다.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지금 상황을 그럼 아십니까? 그렇죠. 과거처럼 지금 우리는 학교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아서 키우려니까 걱정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는데 내가 과연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내 주변 환경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나태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걸 이해돼. 왜 그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건 그 젊은 세대에서 다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젊은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MZ 세대에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 그 누가 저하고 지금 바꾸자 하고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바꾸죠. 젊은 사람이 나하고 그렇죠. 바꾸자 안 바꾸죠. 네, 나이 손에 떼죠. 그거는 뭐냐? 저는 누군가 바꾸자면 제가 당연히 바꾸죠. MZ 세대와. 그렇죠. 그건 왜냐? 제가 아무리 뭐 그동안에 뭐 시장 뭐 장관 국회는 아무리 해도 저는 그건 해온 과정이고 젊은 세대는 앞으로 할 가능성이고 미래고 희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 특히 MZ 세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갖기 어려운 미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그 젊음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시간 있다. 자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한 가능성이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중요한 것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일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정도로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그 DNA가 어디 가냐.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 세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개척해 가기를 바라고 대신에 우리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자신감을 만들어주도록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MZ 세대들 그리고 지금 이대남, 이대녀 그분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가 그냥 뭐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런 정책 배려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소통에 입각한 진짜 배려 그리고 그런 기반 조성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생각 정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마치게 돼서 우리 시장님 오늘 오셔가지고 해주신 이 귀한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기쁜 울림 속에서 잊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으로 자유공정연합 초대석, 이 자유공정연합 초대석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설날을 앞두고 이제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설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선택의 해입니다. 보통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의 행복, 나라의 발전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중대한 선택의 해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만이 우리의 행복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올 한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갖고 있는 정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체제가 유지되면서 역사가 부정되지 않고 과거 지나온 역사를 존중하고 그 토대에서 더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명과 과제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더 퇴행적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선 선택의 해가 바로 금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보다도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이 올 선거를 통해서 꼭 입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민년 새해 그래도 희망의 해 복이 올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옆에서 저도 덩달아 같이 인사 한번 올렸고요. 오늘 자유공정연합 초대석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신 김문수 TV 시청자님들, 인지연 TV 시청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올리면서 이상으로 자유공정연합 초대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